안녕하십니까. 시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장 2020 서울시민회의 제2차 온라인 회의 좌장을 맡은 김우영 교수입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수기를 거쳐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서울시민회의는 3,000명의 시민위원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회의는 전문가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시민위원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차 온라인 회의와 1, 2차 주제별 회의를 통해 시민 방역 전문가 양성, 심리 방역 대책 필요, 방역 빈부격차 해소 등의 정책이 제안됐는데요. 오늘 온라인 회의 또 이어질 주제별 회의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각지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함께 논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바로 제 왼쪽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모쪼록 세 분께서 함께 의미 있는 또 발전적인 토론과 대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키워드, 바로 언택트 문화입니다. 자,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또 우린 그에 맞춰 뭘 준비해야 하죠? 이에 대해서 먼저 이태동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정치교육과 이태동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 코로나로 인한 이 변화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클 텐데요. 이 전환의 흐름은 이미 대세이고 아마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의 원칙. 물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방법뿐만 아니라 이 원칙이 무엇인가도 함께 논의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몇몇 원칙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도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성숙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 전환에서 소외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정한 전환도 고려해야 하고요. 전환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이익과 함께 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디지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그 디지털을 통해서 잘 듣고 또 그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온라인 등을 통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할 텐데요. 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그리고 교육의 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격차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 학생, 그리고 또 교사분들이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과 개선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디지털 뉴질의 방안으로서
다양하고 창조적인 에듀테크, 즉 교육과 관련된 기술과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그리고 경력 단절 엄마 등 디지털 교육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서 문제점은 소외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누가 어떤 디지털 격차를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디지털 격차와 불편함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직접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과 마을을 통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즉 사람, 즉 일자리를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보조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예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온라인 교육의 멘토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멘토는 결국 마을,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일까요? 주제별, 주체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은 민간이 개발하고 참여하고 서울시와 이 산업 그리고 연구가 연계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민주주의 서울과 같은 플랫폼에서 성숙한 참여, 공정한 전환을 논의할 수가 있겠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가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 논의들을 시각화하고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기술 개발 그리고 문제 해결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시민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언택트 비대면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선 처음에 몇 가지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공정하게 바뀌어야 되고 또 이제 디지털 언택트 사회에 성숙하게 참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때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또 모색하느냐. 또 디지털을 통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그런 훈련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이런 디지털 비대면 이 언택트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파워 이 힘이 역량 강화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민위원님들께서 이런 원칙적인 거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수용하지 마시고 이런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그 격차 해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큰 사회적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 언택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됐습니다. 여기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불리었던 디지털 격차 해소의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 요새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리터러시 문해 교육을 이제 디지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서울시가 뭐를 해왔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살기도 바쁘죠. 뭐 건강상의 이유, 또 시간상의 이유, 또 여러 가지 배우는 거에 대해서 꺼려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유로 디지털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다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건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외부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즉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한 문제가 하나의 솔루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 방안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방법들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 한 방법이 민주주의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응답소라든지 아니면 엠보팅이라든지 이런 디지털뿐만 아니라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온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희 아버지 댁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프로그램 어떻게 깔아서 이 메신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저는 그걸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중학생인 제 아들이 와서 아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각각의 필요가 다르고 그 필요에 따른 솔루션들이 다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채워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개개인의 그런 차원의 뿐만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그 마을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또 어떠한 뭐 물질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 문화의 문제, 또 우리 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과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술만 제공한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직접 그 가족의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러한 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우리 시민위원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실 때 어떤 거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런 특히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가는, 그러니까 시스템과 그리고 내용들이 같이 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그 과정들을 잘 이미 겪었던 또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동행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학생들이 약간의 장학금을 받고 그 저소득계층의 그 교육을 돕는 멘토 멘티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런 저소득층의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쓸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매칭을 해주는 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육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매칭을 해주는 것이 결국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을 해주고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많은 경력 단절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상당히 학력도 높으시고 전문성도 있으신데 아이들의 교육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을 놓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자기가 미술을 전공했다. 미술을 전공했으면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미술을 가르친다든지 수학을 공부했다 아니면 영어를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데요. 그거를 연결해주는 역할들, 그 플랫폼을 아마 서울시에서 제공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생도 사실 그런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건데요. 학생들도 봉사 시간들이 필요하고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학생들과 교육의 필요 그리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걸 잘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 내용들을 만들 때 결국은 온라인으로 인한 교육 격차 그리고 학력 격차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플랫폼이면 우리말로 정거장이죠. 네. 그러니까 정거장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렇게 딱딱한 어떠한 무슨 뭐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기술적 지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중학생부터 대학생 또 엄마부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정거장 이런 거를 만드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돈과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사람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위원님들께서 많은 또한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오늘 온라인 회의는요. 7월 19일에 있을 3차 주제별 회의, 우리 3천여 시민위원분들의 입론을 위한 주제 설명과 전문가 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시고 정보를 제공하시고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주제를 바꾸죠. 돌봄 공백으로 화두를 옮기겠습니다. 자, 그 돌봄 공백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소주제죠. 아동의 문제와 이 어르신의 문제, 노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주제인데 먼저 이제 우리 아동 문제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정 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센터 다 문을 닫았죠. 근데 직장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급식이나 학습 이 문제 어떡하죠? 우리 굉장히 걱정이 크죠. 이 관련해서 우리 최영 교수님 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기 아동 돌봄 관련한 몇 가지 정책 과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분야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코로나19와 같은 그 감염병의 위기는 결국 경제적 위기랑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 같은 경우에 특히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사회가 도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 워커, 예를 들면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원격 근무라든지 혹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근무 형태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른 돌봄 정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지원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정 내에서 돌봄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가구 내 돌봄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감염병 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개편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감염병 위기 시기에 아동 양육 가구의 소득 관련한 부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이제 감염병 위기는 경제적 위기와 같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이나 혹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격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긴 합니다만 그러한 취약계층 이외에 같은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OECD에서 2007년에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에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장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본 연령층이 25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 이후에 가장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계층 혹은 가구를 살펴보면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가장 큰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동과 관련한 얘기, 그 정책 대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긴급 이제 재난지원금 여러 가구에서 다 받았죠 이번에. 그리고 아동권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 돌봄 쿠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지원금은 사실은 일시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이제 창궐 한다든지 혹은 그런 경제적 위기가 계속 지속될 때 안정적인 빈곤 해소 기제로 작동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의 소득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당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청소년까지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내용 중에 노동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반 가구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택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많이 경험하게 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근무 형태는 노동 시장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돌봄 문제도 같이 연동되어서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코로나19 시기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동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연차가 소진되고 나면은 무급 휴가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휴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게 소진이 되고 나면은 부모님 찬스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인척들에게 맡기는 부분 그리고 그것도 소진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긴급 돌봄이나 이런 공적 돌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에 그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부분이 뭐냐면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제공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무급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을 실제 코로나19 시기에는 가정의 양육 부담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 유급 형태로 지금 바꾸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도 가구 내에 가정 내의 돌봄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크다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런 유연한 노동 형태, 근무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대응들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주로 이제 무급으로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든지 또는 포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 유연 돌봄 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때 되는 것이냐면은 노동 시간을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좀 단축했을 때 가구 내 소득이 이제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소득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수당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시간 이하의 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자 했을 때 부족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수당을 통해서 그러한 소득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제도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당 형태의 제도들을 좀 도입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시대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시대의 사회가 온라인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대면 접촉을 꺼리고 나 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달 음식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실제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비대면 형태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가정 돌봄 이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 돌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용하지 않으시고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긴급 돌봄이나 이런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 홀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스스로 혼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나홀로 돌봄도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내 돌봄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동의 가정 내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측면. 그리고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가 이제 동반됨에 따라서 가구 내 아동 학대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들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취합해서 아동 학대가 발생할 이제 가정성이 좀 큰 위기 가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 홀로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급식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캐터링 형태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제 가족 내 돌봄 욕구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긴급 돌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특히 이제 초등학교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들이 휴원을 많이 한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마련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돌봄 긴급한 상황에 빠진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가 이제 좀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작동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기존의 그 돌봄 인프라에 이러한 긴급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적인 보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 보육 시설에다가 긴급한 돌봄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예를 들면 공적 보육 시설을 확충을 해서 앞으로 나타날 감염병 위기와 같은 긴급 시기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인프라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구조화되지 않다 보니 아마도 가정에서 이용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이용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특히 이제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돌봄 기관들의 연계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용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돌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에서 인력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은 우리도 우리 아동 돌봄을 위해서 뭔가 제도와 정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동 돌봄 쿠폰 같은 걸 지원도 해주고요. 뭐 긴급재난 지원도 우리 받긴 했습니다만 아동을 위해서 쿠폰도 제공해 주죠. 그런가 하면은 아까 가족 돌봄 휴가, 유급 휴가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도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긴급 돌봄 체계 관련된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받은 인상은 이런 정부의 지원과 제도보다는 각자 도생 아니냐
현재 상황이 아까 뭐 연차를 사용한다, 무급 휴가를 사용한다, 뭐 이제 아동 돌봄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 찬스 얘기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면 돌봐주실 수 없는 분들은 어떡하죠? 뭐 이러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공공성이라는 걸 우리가 좀 확대하자. 수당도 좀 늘리고 아동도 18세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핀란드의 유연 돌봄 수당 같은 제도도 도입을 하고 기존에 만든 그러한 뭐 긴급 돌봄 체계 같은 것도 좀 더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하자 뭐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기존 제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이런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입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자, 다 좋은데 핀란드 모델 많이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죠. 물론 아까 이제 정보 제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재원이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 하면은 그래서 지자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좀 우리가 하자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건 재원이 다 드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재원을 여기에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동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제가 다 이해하겠는데 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뭐 핀란드, 뭐 이 스칸디네비아 쪽에 예가 있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제가 핀란드 모형으로 바로 가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 변화 과정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연한 형태의 근무 형태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그게 맞게 새로운 돌봄 체계를 좀 구성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아동 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 사례를 좀 살펴보니 우리와 다른 제도들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도 좀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린 출산 전후 휴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 휴직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 단축하는 것도 들어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온 제도들이 좀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만 사용이 가능한 예를 들면 이제 정규직이기도 하고 저같이 이제 교사라든지 혹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 안정돼 있다 보니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연한 근무 형태로 전환되어 계신 분들 중에 뭐 시간제 근무를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처럼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최근에 이제 나타난 돌봄 위기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게 좀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어쨌든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휴가 제도라는 게 사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기업 문화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휴가 사용이 좀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휴가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아이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기제가 같이 이제 묶여야 사실은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휴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정규직 노동자라든지 혹은 저같이 이제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배제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은 즉 욕구가 있는 모든 가구에 엄마 아빠가 노동하시는 분들, 노동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좀 이용하려면은 사실은 사회보험 형태의 방식보다는 국가가 세금을 좀 투여했으라도 모든 사람들이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 위기라든지 혹은 감염병 위기나 이럴 때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대의 변화다. 거기에 적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기회를 줬다. 네. 지금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제도를 보완도 하고 강화를 해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공공성에 굉장히 아직도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비한 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알긴 알았는데 이게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처 체험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의 이제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자, 아동 돌봄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상황이 노동시장의 문제, 제도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혀 있지만 삶에서 경험하시는 걸 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마지막 이제 발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어르신, 노인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제 못 오시죠. 요양원, 뭐 경로당 다 닫혔죠. 그런데 특히 이제 치매 특히 이제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돌봄이 더군다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제 김현미 센터장님 좀 발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 돌봄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김현미 센터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가족 부양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의 가족 중심의 돌봄에서 사회적 중심의 돌봄으로 그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노인 돌봄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 필요 노인의 계속적인 증가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노인 돌봄 정책을 개편하여 2020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어르신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조성가정, 노인 부부 가구의 노인 중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지원이나 사회적 참여, 일상생활 지원들을 지원하는 공공의 서비스입니다. 그동안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추진은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변화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출, 제한에 의한 갑갑함이나 외로움, 지역과 사회적 어떤 고립에 대한 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폐쇄됨으로 인하여 불편함과 돌봄에 대한 부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진가를 발휘했었는데요. 수행기관과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전화와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도 알려드리고 있고 민간 자원을 발굴 연계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식품들을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어르신들에게 쉽게 영상을 보시고 댁내에서 체조와 인지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외되고 외로울 수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사회적 돌봄의 역할이기 때문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는 비교적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의 방향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먼저 돌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내에서 노인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셀프케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촘촘하게 돌봄을 주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노인 돌봄 서비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고 관리하면서 셀프케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그 어떤 외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보다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돌봄 서비스 제공 방법이 온오프라인 서비스 융합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면 서비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기술을 융합한 소셜 웰테크를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를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설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게 하는 등 이러한 기능들을 설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고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까지도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는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SNS 등으로 세상과 소통도 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화 보기 등으로 자신의 취미 여가 생활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디지털 문화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언택 이코노미에서 배제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격차를 해소해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돌봄 서비스 제공 방법의 변화입니다. 대면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방식은 그 돌봄 서비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 제공 방식은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내지는 생활 속 거리를 실천하면서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르신과 종사자 간의 서비스 질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TV 시청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다양한 디지털 문화를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TV가 이렇게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댁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다양한 자극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돌봄의 필요성이 바뀌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방역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속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가능한 방법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모두의 관심으로 그 부분들을 살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역과 백신보다도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돌봄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돌봄에 대한 관점, 셀프케어, 자립 이런 이제 말씀 관점이 변하고
온오프라인 서비스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보다는 이제 좀 거리두기, 마음 방역, 생활 방역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런 걸 유지하는 어떤 서비스도 우리가 고민해 보자.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지역사회 돌봄 얘기 이렇게 저희에게 고민할 거리를 주셨네요.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근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미 시설이 있거든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가뜩이나 지금 한여름철이 이제 왔는데 무더위 쉼터. 이것도 휴관 중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시설이 이제 다 닫았는데 취약계층 뭐 이런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분들의 건강.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 이 새로운 관점이며 온오프라인 뭐 새로운 거리두기식 뭐 지역사회 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 운영을 어떻게 당장 좀 재개해야만 이런 앞으로의 한여름철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지금 사각지대에 계신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이 다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달부터 휴관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휴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혹서기 여름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쉼터라 해서 여름 동안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쉼터들을 이용을 해서 더울 때는 피신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기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욱더 그 혼자 사시는 그 고립된 삶 속에서 그 더운 어떤 어르신들의 그 가구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휴관을 계속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노래방이나 어떤 유흥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QR 코드를 활용을 해서 미리 이용을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에 이용을 좀 다르게 가게 한다든지 뭐 방역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어떤 생활거리 두기를 좀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IT니까 이거 이제 언택트 아까 그 전환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네요.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역사회 돌봄으로의 변화 말씀해 주셨는데요. 커뮤니티 케어. 요거를 조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지 시민위원님들께서 다 고민하실 텐데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어떤 모델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커뮤니티 케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지역에서 내가 늙어가는 그리고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 돌봄 체계 안에서 어떤 돌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의 경우는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그다음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읍면동에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례 발굴단을 통해서 발굴된 어르신들을 그 수행 기간, 각 지역의 권역별로 수행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 기관에 연결을 해줘서 거기 생활 지원사라는 분들을 파견을 해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욕구 조사를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의 이제 노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아동과 장애인과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이용은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네, 읍면동 사무소. 아까 이태동 교수님이 강조했던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걸 이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돌봄 공백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시민위원분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혜승 시민위원님의 질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이는 성인이고 현재 평생교육센터를 일주일에 2번 짧은 시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장애인 교육시설 및 보호시설이 휴관 중이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답답함을 느낀 아이도 부모에게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공돌봄시설 등이 제일 먼저 휴관하고 단축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당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소수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모든 어려움이 막 이렇게 다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답답해지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김현미 센터장님 한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노인 돌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가정에서 이제 그 장애우를 돌보다가 이제 사회로 그 돌봄의 그 주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다시 가정으로 그 역할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가정에 있는 누구 한 명이 이 돌봄을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나 형제들이 함께 돌봄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해서 몸을 움직이게 해줄 뿐 아니라 어떤 유튜브나 책 등을 좀 활용을 해서 간단한 종이접기나 실뜨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돌봄을 좀 분담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학습지 교사처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1:1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장애인 돌봄 사업 중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가정에 있는 가정 돌봄과 이런 어떤 서울시 사업을 좀 융합해서 사업을 좀 적절하게 돌봄을 같이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긴급 돌봄 지원 사업으로 낮 동안에 맡길 수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경기 악화로 인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가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돌봄 SO 센터를 서울시 전역으로 조기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센터를 이용을 해서 의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그 이제 주제별 토론과 이제 여러 가지 마지막 시민총회까지 같이 이렇게 수기하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듣고 또 배우시고 어떤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이상으로 2020 서울시민회의 제2차 온라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태동 연세대 우리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최영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님, 그리고 김현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월 25일 제 3차 온라인 회의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